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공개 토론회 저기 내 개념 좀 찾아줄래를 진행하러 온 그 자유기고가 겸 청년 논객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요. 아무튼 노정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7시 반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지금 이제 제 소개가 끝나고 나면 대략 7시 50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1시간 정도 이제 그러니까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관객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가운데 계신 분이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기준으로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은 이상돈 중앙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자, 일단 이 책은 여러분들이 다들 너무 잘 아시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아직 안 읽어보셨더라도,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일단 꼭 사세요. 꼭 한 권씩 사시고, 아직 안 읽어보셨더라도 제목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말과 프레임 같은 단어는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귀에 박히도록 들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많이 알려진 책이 늘 그렇듯이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 이 정도에서 일단 이 정도를 전제로 하고 논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돈 교수님부터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오신 그 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니 특별하게 뭘 한다기보다 신문에 칼럼 시민자치 칼럼 쓰고 이따가 방송 나가고 이런 거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왜 나왔느냐? 제가 불러줬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왔죠.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민정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 얘기하기 이전에요.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화요일. 이런 차도 엄청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들 와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실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해지는 순간에 있고요. 사실 제가 요즘 TV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미없는 프로그램인데 시청률은 그 방송국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와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봐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책을 보시고 오신 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석훈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또 여기에 왜 어쩌다가 참여하게 되셨는지. 우석훈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정치연구원이라는 데 부원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여기서 이러고 사나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괴로워요. 그리고 또 어쨌든 오늘 진보 보수를 나눠서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 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방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일 것 같은데요. 저는 프레임의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얘기라도 좀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서 프레임이라는 용어와 프레임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란 단어는 이제 다들 참 많이 써오고 있지만 이 책에서 정의하는 바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어떤 이해의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무엇이 프레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책의 76페이지의 한 문단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일이 사망세나 부분 출산 낙태처럼 상당수 대중에게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영리한 슬로건을 고안하는 문제라고 믿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임은 슬로건이 아니다라는 게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떤 지구 온난화 관련 법안의 프레임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재구성해달라는, 그러니까 이기는 슬로건을 짜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웃고 말았다.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수백만 명의 뇌를 바꾸어 실제를 인식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이 단어가 한국에 수입된 다음에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뚝딱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 이 책의 어떤 핵심 전제고, 특히 이게 2010년 아니 이게 2004년에 처음 나왔죠. 그런데 10년 동안 책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가장 큰 오해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지난 판을 9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판하고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어떻게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오해되었나, 그리고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사회에서의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 또 저희도 이제 되게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많이 프레임과 슬로건 같은 차원에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그리고 말하는 우리들도 함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프레임이란 용어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틀인데, 프레임 이론은 그 인식의 틀을 어떻게 인지하고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이제 집중될 수 있겠고요. 한국의 정치 현실로 들어와서 정치적 프레임 구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 분들 이제 세 토론자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분씩 똑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프레임 중에 뭐 정치적 프레임일 수도 있고 사회적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말하자면 뭐 무섭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무겁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프레임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한번 한 분씩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석훈 박사님부터. 예. 좀 딱딱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한국 정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단어가 뭐였냐라고 하니까 많이 팔린 책은 아닌데 2005년쯤 2006년경에 서울대 박세일 교수가 선진화에 관한 그런 책들을 낸 적이 있어요. 많이는 안 팔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규정한 건 뭐냐면은 한국에는 일종의 산업화라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시절에 산업화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민주화라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80년대 열심히 민주화를 했고 이제 우리는 선진화의 단계에 온 거다라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선진 국가를 만들자라고 지금 선진화가 온 건데요. 그 2005년 6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대선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선거를 다 졌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시는 많은 정치인들은 자신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싶어해요. 그래서 경제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붙여야 잘 읽힌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라는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에 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올드하다라는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진화를 얘기하고 혹은 선진화 다음 단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인지를 못하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들 딱 그 순간에 20 years ago 20년 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 말이 맞는데 그래도 자기는 민주주의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선 사람들한테 그들은 올드하다는 얘기를 듣고선 지지율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박사일 선생도 그렇게까지는 의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선진화가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하나가 두 번에 걸친 소위 민주당 정권을 깨고 뭐 35전 35패인가 그렇대요. 지금 선거를 진 게. 그 시작에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프레임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네, 뭐 그 얘기 저도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 선진화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라고 한다면 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선진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대의 국가라고 하는 게 네이션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소위 선진국들이 이루어온 과업 혹은 또 뭐 역사 발전의 단계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가 네이션 빌딩이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이 뭐 민주화와 산업화 중에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오든 대부분이 산업화가 먼저 오고 그 다음 민주화가 왔습니다만은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사실 복지국가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선진국의 그 경로 발전 뭐 진화 경로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발전 경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경로에서 복지라는 그 복지국가를 선진화로 대체하는 순간 우리의 복지 논쟁은 너무나 올드하게 돼버린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보면 프레임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선진화 논쟁으로 가면서 경제 발전 얘기도 하셨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복지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또 다른 일련의 것들이 마치 우리는 복지국가를 채 가지도 못했는데 그 고치기 위한 그 백래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을 보면 이 프레임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저도 역시 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안보 프레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진보는 안보에 약하다 혹은 좀 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종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안보의 진보가 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부로 아마 따져서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뭐 연평도 해전 이런 데서 참여정부 때는 오히려 뭐 이겼다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지고 또 뭐 안보 군에 있어서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이고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보수가 유능한가? 그렇지 않을 텐데도 우리는 이 안보는 보수가 유능한 것에 반해서 진보는 안보에 무능하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도 아주 강력하게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상돈 교수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처음부터 좀 다른 각도에서 말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나라 것 같으면은 오히려 어떤 책이고 어떤 뭐 이론이고 뭐 이런 것이 그 본토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녔던 65년 6년인가 7년에 그 중고등학교 좀 좋은 중고등학교 애들은 뭐 헤르만헤스의 그 데미안이라는 책을 안 읽으면 사람이 안 되는 줄 알고서 뭐 말도 이해도 못하는 걸 섞였는데 사실은 뭐 독일 갔다 오면 그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서 좀 요새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무석근 박사 얘기하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현재 야권이 선거에서 이렇게 패배하니까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뭐 범여권이 만들어놓은 어떤 프레임의 갇힌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전략적인 실수,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 한국의 보수라는 집단이 뭐 얼마큼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남을 무슨 최면술처럼 걸어서 꼼짝달싹하게 말하는 정교한 집단이 난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봐요. 그리고 좀 말을 더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책의 초판이 2005년 나온, 그게 미국에서 2004년 대통령 선거 끝난 후죠. 사실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서 뭐 보수 진보라는 그 아주 두 대립된 패러다임으로 가장 치열하게 붙었던 선거가 2004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볼 것 같으면은 소위 그 인텔렉추얼 월드는 이 보수는 명함도 내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이른바 뭐 진보 미국서 말하는 진보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뉴욕 타임스니 뭐 보스턴 글로브니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뭐 그런 데에서 그 논객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그냥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 전부터 좀 소수 사람들이 시작했던 지적인 운동 이런 것이 해서 이제 보수가 지적으로 좀 말하자면 반격을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됐는데 그 2004년 대통령 선거 나가서 어떤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뭐 진보 연구소 어떤 뭐 박사인데 자기는 이 선거 결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깨다보자마자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보스턴 글로브 이거 다 보는데 암만 이거도 W 부시 재선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건데 허기야. 근데 문제는 뉴욕 타임스나 보스턴 글로브 보는 그 독자 유권자가 미국 전체 유권자인데 그건 뭐 양동이에 물 몇 숟가락밖에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 거기에 그 포로가 되어 있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우 박사 말한 것이 대표적인 최근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 시계바늘로 돌려놓고 보면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대통령 선거가 일종의 대충격이었어요. 이른바 기존 우리가 말하는 보수 모범 그때부터 보수라는 얘기가 막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서 좀 생각하면서 볼 때 이런 현상이 말하자면 이른바 한국의 기존 뭐 보수라고 생각하는 집단 등등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은 말하자면 그것이 일종의 이식을 할 것도 진보의 프레임이었다는 그런 각성이 나온 겁니다.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정치적인 그 담력도 판단력도 부족해서 그 저 뭐 효순이 미선이 그 저기 촛불 그 그냥 안 나가려고 처음부터 안 나가든가 제일 마지막 판에 초라하게 나가서 그냥 그 완전히 다 망쳐버렸잖아요.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 노무현 후보는 나는 그런 건 나갈 자격이 없다. 그걸 그냥 제압해버렸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아마 지적인 좀 반성 같은 게 그 후에 있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같은 시기에 미국 2002년 대선 2003년 아닙니까? 2003년 4년은 미국의 어떤 보수 말하자면 지적인 뭐 공화당에서 다음 재선을 틀림없이 시키겠다는 아주 그냥 그 정당뿐 아니라 그 아주 뭐 그들이 지지하는 그 언론이 있죠. 뭐 팍스 뉴스냐 뭐 등등등 뭐 그런 올코트 프레싱으로 그런 걸 노력할 때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그 D-Day 대통령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로 다 어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2002년 대선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과가.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런데 상당히 교류가 있잖아요, 그 당시.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각성이 나와서 이런 것을 좀 반격을 해야 되겠다고 한 계기가 이제 그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도 나온 것이 2004년 대선,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뭐 인텔렉추얼 말이죠. 이런 데에서 밀리고 여론에서도 밀리고 왜 이렇게 생겼는가에 대한 어떤 그 반성하고 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것도 2004년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그렇게 솔직하게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기네 실패보다는 어떤 상대방 쪽의 어떤 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일종의 좀 면피,
좀 그런 측면이 많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나는 좀 지금도 나는 그 야권이 이런 그 미연필성 프레임에서 깨지 않으면은 도저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또 돌이켜 보면요, 그 제가 좀 말이 기는데 2002년에 그 2000년 노무현 정권 들어오고 나서 말하자면은 그 반격이 생긴 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느닷없이 동아일보에서 무슨 뉴라이트라는 걸 담론을 제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좀 상당히 좀 효과를 또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한 이런 것은 그 여러 가지 정치 현상,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보편화하는 것은 좀 상당히 좀 한계가 있고 또 다른 그 자기 덫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다른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드리면요.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 이상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이 아니고 사실 컨텐츠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두 개를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계속 정치학에서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프레임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내용을 가지고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론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인류가 있는 한 이게 프레임이냐 아니면은 내용이냐라고 하는 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은. 예, 이 자리에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신 이상돈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제 아니라 이 책에 대해서 호의적인 독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얘기도 동시에 나왔는데요. 일단은 어쨌건 지금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이 책의 주요 내용인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례가 이제 세금 구제, 그러니까 영어로 텍스 릴리프잖아요. 미국에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얘기를 할 때 감세라고 하지 않고 세금 구제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세금은 무슨 나쁜 거, 악인 것처럼 몰아가고 그 세금을 안 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악으로부터 구제를 해주는 것이다 라는 식의 프레임을 짰다.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멍청하게 말려 들어가서 이상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 때 왜 졌지? 라는 이유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부시가 재선이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사례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도 사실 그것과 비슷한 방식의 얘기가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세금 폭탄이라고 많이 되어 있죠.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그 말기에 종부세가 도입됐을 때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언론 지면을 도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수많은 정권, 지금 두 번째 정권이 지나가고 있지만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와 세금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집과 건물을 파괴하는 무섭고 나쁜 무언가로 묘사하는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이것은 말하자면 보수 쪽에서 만든 프레임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상돈 교수님께 한번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예. 뭐 이 책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도 이게 단순하게 무슨 그 세금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폭탄이라는 것에 휘말렸느냐 뭐 이런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것도 좀 당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던 뭐 이종우 교수나 등등등 뭐 굉장히 이렇게 젊은 것들 굉장히 좀 재산권에 대해서 좀 사실을 갖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 정권이 이제 초기 지나서 이제 말기 가서 일종의 좀 그 빈부 이런 문제, 계층 문제를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특히 이 종부세를 이제 부동산 그 가격 맡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폭등했던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87년 8년 올림픽 끝나고 폭등했잖아요. 그 당시 노태우 정권은 공급을 펴서 그
집값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여기서는 그냥 투기 생긴다고 재개발, 재건축 올스톱하니까 그냥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자신들의 어떤 정책적인 과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그때 종부세 뭐 거기서 받았는데 그 뭐야 2007년이요 대선이? 네. 네, 대선이 12월 10 며칠인가 선거인데 5일인가 6일에 고지서가 왔어요. 그거 받고 열받았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권자 숫자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아는 뭐 대학교 뭐 좀 영향력 있는 뭐 교수, 그것도 주요 경제신문, 일반 신문의 논설위원, 뭐 데스크급 다 그러니까 말좀 오피니언 주도층들이 완전히 열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쏟아내니까 그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난 그래서 그 당시 이게 세금 폭탄의 프레임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재창출할 의도가 있었느냐? 나는 없었다고 봐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돌이켜보면요. 세금 올린 정당이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멀로니 보수당이 그냥 부가세에다 완전 망했고, 마가렛 대처도 그 무슨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멀쩡한 거 주고서 주민세 같은 거 하자고 혼자 그러다가 그냥 총리에서 쫓겨났고 말이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11.25 사건에서도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게 부가세죠. 그리고 부가세는 아마도 그 80년 봄 들어서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대통령 되었으면 부가세 없었을 거예요. 그 전두환이니까 그 배짱이니까 그냥 부가세 밀고 가서 우리가 이 선진적인 부가세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고 세금 선거 앞두고 나서 특정한 계층 사람들은 우리 안 찍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근데 그런 사고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나는 이 세금 폭탄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무슨 언론에 뭐 그런 것은 있어요. 사실 그 당시 흔히 말하는 조중동 그다음에 경제신문에 뭐 데스크고 논설이냐고 다 그냥 적게 몇백만 원, 만에 천만 원 툭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써대니까 뭐 엄청나게 그 효과를 간과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대한 재원 조달 목적을 해야지 세금을 가지고서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있고 그 저항이 생긴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석훈 교수님이 지금 뭔가 반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김민진 교수님 말씀을 조금 들어보고 반박을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그 종부세와 관련해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적혀있던 플랜카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무능한 정부, 유능한 시민 다 죽인다. 라고 적혀 있던데 그게 굉장히 먹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참 느꼈었는데요. 결국 뭐 어떻게 보면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뭐 많은 노무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믿어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보다는 얼마나 이걸 좀 더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타이밍이라든지 뭐 혹은 또 설득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사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2007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와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유체 이탈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그 주장하는 바가 매우 다른 데에서 국민들도 이게 자꾸 무슨 유체 이탈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저는 대표적인 게 녹색 성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4대강을 하면서 녹색 성장을 하겠다라고 뭐 하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 하에 4대강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뭐 좀 4대강 사업의 본질대로 뭐 제목을 붙인다라고 하면 회색 토목 사업 뭐 이게 이제 원래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뭐 저자는 슬로건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면서 이제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은 모두가 다 이 유체 이탈로 들리기 시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원래는 딴 얘기 하려고 했는데요. 김민호 선생님이 그 녹색 성장 얘기하셔가지고서 이게 제가 그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쪽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한 1년 됐을 거예요. 녹색 성장 어떻게 생각하냐고 솔직히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 똑같이 이 좀 꽝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없냐. 너무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막 그랬더니 이게 아까 이상돈 선생님이 이렇게 뭐 주의가 한국에 오면 이상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녹색 성장이 프랑스로 갔는데요. 이게 베트남 등 자기네 식민지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돈을 줘서 뭔가 옛날 자기네 식민지처럼 영향력을 하고 싶은데 다른 걸로 하면 욕먹으니까 그때 녹색 성장이라는 거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일국 차원에서도 움직이지만 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막 튀고 그런 걸 한번 진짜 본 적이 있고요. 프레임과 트라우마라는 걸 아까 이상동 선생님 말씀하신 직갑폭탄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저는 종부세 때 좀 찬성한 편이었어요. 근데 종부세 찬성했는데 그때 열린 우리당에서 만들었던 꺾음선을 둬가지고선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등을 주더라도 모든 부동산에 다 물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미친놈 취급 당했죠. 근데 그 종부세라는 거기서 그 잠깐 세금 설명을 해주죠. 꺾은 선 방식,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을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 종부세는 6억으로 잘랐거든요. 그 밑은 아예 없고 위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꺾이는 선 근처서부터 이제 저항이 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밑에서 부드럽게 올라오면은 누구나 조금씩 내는데 누군 더 많이 내고 뭐 이런 방식들이 조금은 저항이 적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 당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걸 워낙 이것 때문에 정권 잃었다라는 트라우마가 강해서 그런지 문재인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초기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종부세 언급을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이 무섭고 또 트라우마를 남긴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에 관한 세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논의는 뭐가 합리적이냐, 그리고 그 사회적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빚고 나는 사회로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세금과 이런 장치가 필요한데 한쪽에서는 프레임이고 한쪽엔 트라우마가 남겨서 지금 한국에서는 누구도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을 논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차경환 장관님이 열심히 빚고나는 사회로 또 우리 가고 있죠. 예, 일단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프레임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석훈 교수님하고 김민전 교수님은 선진화 그리고 뭐 안보 뭐 이런 것이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반대로 이상돈 교수님은 프레임보다는 컨텐츠를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한번 이제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프레임이라는 것이 물론 저자도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지만 어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감정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는 그런 사고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는 모든 프레임이 두 가지로 수렴된다. 엄격한 아버지 모델이냐, 자상한 부모 모델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엄격한 아버지가 이제 보수의 세계관을 종합하는 모델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곧 아버지이고 이 아버지는 엄격하게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일탈 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세한 것을 다 일일이 간섭하거나 세세한 걸 뭐 이렇게 숙제를 잘하는지 어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신경을 쓰지 않고 의외로 많은 부분은 자유방임을 하되 일탈을 한다. 이러면 강하게 처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때린다, 건드린다. 이러면 더더욱 폭력적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이 엄격한 아버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의 진보 아니면 민주당, 리버럴들의 프레임은 자상한 부모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격한 아버지는 일단은 남성의 지배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반대로 자상한 부모는 양성이 고르게 혹은 누구라도 혼자서라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즉 그 국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마치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편견에 사로잡힌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노출시켜주고 이렇게 좋은 경험의 기회를 주고, 또 처벌을 하더라도 강한 체벌을 하거나 하지 않고 보살펴준다. 뭐 이런 종류의 방식, 이런 종류의 가정관이 국가로 이어지고 그것이 진보의 프레임을 구성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분께 각각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물론 이상돈 교수님은 프레임에 대한 입장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의 세계관과 진보의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회의 보수의 세계관과 진보의 세계관을 나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이건 우석훈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보수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진보 혹은 좌파라고 하는 것도 서로 상대적으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본 프랑스나 스위스의 보수들은 그러니까 특징이요. 책을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책을 진짜 많이 보고, 우리가 그렇게 책 많이 보는 사람들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탄탄하고 워낙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논쟁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도 책을 안 보고 보수는 책을 아예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유럽에서 일상적인 인텔리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조선일보 보신 분이거든요. 저희 장인 장모도 평생 조선일보 보시는 분이에요. 저희 아내랑 저랑은 그 집안에 처음으로 태어난 조선일보 안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멜팅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유럽이나 혹은 미국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정치를 갈리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게 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정서적으로 더 갈린다는 느낌이 있고요. 한 가지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또 야당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은 전통적 지지층은 이 지지가 약해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박근혜를 굉장히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지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거냐. 그래서 제스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줄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임대주택이 좀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줄 거냐, 이런 정책 디자인을 하는데요. 반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독거노인들이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또 박근혜 맹렬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양심상으로는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사회 정의에 맞는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맹렬 지지파한테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사람들한테 정책을 하고 돈을 넣어야 되는 걸 설명해봐 그러면은 잘 못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서양에서 얘기했던 그런 진보 보수가 사실 한국에서 안 맞아요. 안 맞고 되게 정서적으로 반북이라든가 지역 감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급이라든가 경제적이라거나 조금 더 합리적인 물리적인 이유보다는 우리는 문화적이거나 정서적인 이유를 많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프레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의 정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하고 돈이 가서 놓아주면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고 가서 박근혜 찍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부딪혀 있는 딜레마예요. 그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 많이 해서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고맙다고 한번 얘기하고 박근혜 찍어요. 농민들한테 새로운 직불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냥 월급처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 많은 농민들이 고마워했어요. 노무현 정부에. 그리고선
바로 1년 후에 다 이명박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게 뭔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찍어줄 거야가 안 돼요. 한 3분에서 이럴 때 며칠 동안 고맙다고 생각하고선 선거가 있으면은 그래도 나는 나의 친구를 찍을 거야라고 하는 이거를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고 한국 사회의 프레임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못 찾아서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얘기를 좀 드리면요. 사실 뭐 저자가 프레임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의 고민은 아마 그거일 겁니다. 미국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왜 민주당을 찍지 않고 공화당에 표를 주느냐.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놓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가난하다라고 하지만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아버지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공화당을 찍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뭐 자상한 부모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는다. 뭐 이제 이런 설명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레이코프의 고민이나 우석훈 박사의 고민이나 뭐 비슷하게 맞닿는 데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투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그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표의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합리적 투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 이제 전 이 그 레이코프의 모델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이 레이코프의 분류하고는 참 많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엄한 아버지의 모델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 그러나 우리의 보수가 과연 자유를 그렇게 신중하게 뭐 존중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래서 뭐 사실 저의 이제 이념적인 역정을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여정부에서는 내가 진보가 아님을 발견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내가 보수가 아님을 발견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2004년 5년 조사를 하면 역대 여론조사 가운데서 진보 포션이 가장 많습니다. 보수가 많이 줄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반대로 2006년 7년으로 오면은 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진보는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2012년 오니까 보수 진보 다 이번에는 늘어나지 않아요.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봤던 사람들이 우린 다 중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도를 마케팅에 있던 게 안철수인데 또 안철수도 또 이게 엉망이다 보니까 이제 다 그냥 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고요. 뭐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뭐 어느 쪽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거는 아닌 개벼 하는 게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한 아버지의 모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보수의 경우에는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가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진보의 경우 과연 그러면은 자상한 부모의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진보에서 이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 또 이제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해, 공감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투쟁 이런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이거는 또 뭐 오히려 그 반정부 투쟁 이런 거지 이게 뭐 진보냐 이제 이렇게 얘기도 가고 또 더 나가면은 여전히 민족주의에서 오히려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이제 또 나아갈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우리의 진보 보수는 아직은 뭐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진보 보수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은 엄한 아버지의 모델을 성비로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미국 같으면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많이 지지하고 여기에 반해서 진보주의 그 진보에 대한
그 자상한 부모의 모델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그 지지가 좀 더 높은 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그게 반대입니다.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성들이 오히려 보수 나는 모른다의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보보다는 보수에 대한 지지가 여성 지지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다 이렇게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것이 또 어떻게 변해 갈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왜 그럴까 제 나름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잔혹동시라고 하는 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요. 학원 가라 뭐 해라 이렇게 엄한 역할은 전부 다 엄마가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방임을 하시기 때문에 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아빠 안 들어오는 날이 좋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일까 이제 개인적으로 우스갯소리 비슷하기는 생각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남녀에 있어서의 이 차이는 서구와는 우리가 굉장히 다른 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준 교수님 말씀. 그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대충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좀 그 얘기를 좀 돌려서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이게 보수라는 이 용어가 이렇게 된 것이 나는 오히려 그 이른바 진보 또는 이제 진보는 항상 그 우리만이 옳다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민주와 반민주가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조중동 처음에는 조동중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쓴 게 그 KBS 사장이었던 정현주 씨가 제일 쓴 거죠. 그게 일찍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한 이거 같으면 그것처럼 강력한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조선일보는 나쁜 신문이다 해서 어딘가서 불매운동 벌이고 안보기 운동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이런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정당성을 찾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이제 뉴라이트 있고 또 하나는 이승만 박정희를 다시 보자. 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역사 해방 선사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보는 이런 담론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의 지적 담론 이런 것이 좀 있었죠. 거기에서 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기여했던 사람이 성균관대학교 김일영 교수님 암으로 빨리 죽었어요.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좀 안타깝게 됐죠. 이런 거에서 이제 됐는데 사실은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의 그거 보면 제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말하자면 서구적 특히 미국적 관념에서 볼 때는 보수주의자는 볼 수가 없죠. 그 이승만 박사는 말하자면 반공주의자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요새 좀 처음에 시작은 사회주의자하고 일종 민족적 민주주의자 이렇게 했다가 집권 후에 이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어디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한 번도 강조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수주의라 말할 수 없고 구태가 말한다면은 민족 중흥을 꿈꿨던 국가주의자가 아니냐 말이죠. 거기다가 조금 사회주의적인 거 가미하게 되면은 완전히 나치스가 사회주의자. 거기까지는 안 갔고 다만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계 또는 경제 또 그 사람이 꿈꿨던 어떤 빈곤 탈출 이런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혼재스러운 그런 정권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수 진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생긴 것인데 보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제 진보 쪽에서 어떤 비판 또는 노정권 들어와서 아주 굉장히 폄하당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보수는 별놈의 보수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나오니까 집 팔고 딴 데로 이사 가라 이런 대통령으로서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구태여 프레임 볼 것 같으면은 나는 가장 강력한 야당에 더 씌워진 프레임은 노무현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거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지난번에 NLL 비망록에서 나온 대화록 같은 거, 난 다음 대선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오면 그게 굉장히 옥죄 겁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프레임이라는 것이 구태 이것을 프레임으로 설명하도 안 하든 난 거기에 크게 100%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런 상대방한테 취약하지 않은 후보를 내고 그리고 그렇게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클린턴이나 W 부시나 그 이력서 화려합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짧잖아요. 그보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공화당에서 존 맥케인이 훨씬 훌륭한 거 아니고 말이죠. 민주당에서 클린턴보다 그 당시 빌 브래들리 같은 사람이 상원은 오래 하고 탁월한데 그게 대중이 그거 원치 않잖아요. 대중.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구태여 프레임한 것 같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게 취약하지 않은 후보를 내고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은 부동층을 또는 그 당시 시대적인 요구에 맞는 후보를 만들어 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저 보수 진보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계층에 배반되는 투표한다는 건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투표하는 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거 굉장히 큰 나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우리가 서울에서만 살고 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자기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세상인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고 충청북도 충청도 가면은 한 60 넘은 사람들은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더 저지하면 대산 때 몇 번 가봤는데 경상도 지역에는 어떤 유명한 절 두 군데 굉장히 큰 본사 같은 절인데 거기에 부처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옆에 박정희 대통령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상을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똑같은 절에 대웅전 예. 같은 절에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있고 왔는데 그 옆에 박정희 대통령 그 있는 절이 유명한 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적으로 알고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는 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또 안에 미국 얘기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맨날 맨하탄 거리에서 뉴욕타임스 들고 그냥 라떼나 마시는 게 자랑 같지만 이게 완전 욕이 돼버렸다고. 저놈도 뉴욕타임스 읽으면서 라떼 마시는 놈들이 저놈들은 프랑스 말을 얘기해요. 이런 게 2004년에 선거에 맥혔다고. 그게 대중이고 대중이 투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태여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미국도 큰 나라 아닙니까? 그것도 작은 마을 지금 작은 마을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작은 마을 가면은 어느 집이 누가 아닌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대도시에서는 전쟁 나갈 때 병역 기피를 할 수가 있죠. 이것도 하지만은 작은 마을에서는 아들이니까 뻔히 아는데 그 집 군대 어떻게 안 갔다 그러면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자연히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좀 자기 국가 애국심 많이 파이팅하는 이런 거. 또 이제 미국은 남북전쟁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에서 남부는 거대한 인구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북군에서는 노예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이겠지만 남군에서는 자기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싸웠단 말입니다.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과거 민주당 때 지금은 다 그 사람들 공화당을 찍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영남 사람들은 다 보수고 호남 사람들은 다 진보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좀 우리 YS하고 DJ하고 균열 등등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영남은 이렇게 돼버렸고 호남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보 보수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석하는데 하나의 잣대는 분명히 되지만은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하거나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엮어가는 데는 상당히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세 분 모두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레이코프가 말한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자상한 부모의
프레임이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데 적합하게 사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 레이코프는 책에서 보면 엄격한 아버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40%, 그리고 자상한 부모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약 40%, 그리고 나머지 20%가 부동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약간 감으로 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미국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 책 나오고 그 다음에 2008년 대선에 어쨌건 이겼단 말이죠. 오바마가 나와서 이겼고 2012년에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미국은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개혁들을 완벽하진 않지만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반해 지금 한국에서는 어쨌건 이제 야권의 분열과 그 갈등과 이것은 해소되고 있지 않고 여당 내의 움직임은 착착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만큼만 내부에서 이견이 나와서 이제 말하자면 좀 진보적인 방향을 원하는 사람들의 표심도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 새누리당은.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진보는 매번 지는가? 이번 보궐선거도 그랬고요. 예, 또 그 이전에 730 재보궐선거도 졌고 그 이전의 총선도 이겼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졌고 대선도 졌고 아무튼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계속 지고 있는데 예,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아까 약간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던 노무현 프레임 같은 개념부터 해서 이제 이 세 분의 모시기 힘든 토론자분을 모시고 있는 만큼 코끼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새누리를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왜 계속 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김민정 교수님과 네, 저는 뭐 새누리당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가 아니라 코끼리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안에서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그것은 뭐 웃자고 하는 소리도 좀 있는 것이고요. 저는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가 너무나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해도 뭐 프레임이라는 책이 나왔지만 또다시 오바마가 승리를 하고 또 정권 교체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데요. 지금 20대, 30대의 유권자의 비중이 37% 정도 되고요. 이것은 2002년과 비교하면 한 10%포인트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5, 60, 70대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그 기울어진 운동장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는 정말로 현실이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도 만약에 지금의 여야가 서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그대로 가고 그대로 자기들의 지지 기반들을 동원해낸다라고 하면 야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2030의 지지가 2002년에 2030이 야권을 그 당시는 야권이 아닙니다만 진보를 지지했던 것과 지금의 2030이 지지한 강도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약화되었다. 그래서 보수 쪽의 지지 기반은 그대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그 충성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진보 지역의 경우에는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숫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충성도도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이런 이제 환경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이상돈 교수님 계속 하셨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환경이 불리하다라고 해도 또 새로운 어떤 균열 구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오히려 본인들이 다수화될 수 있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균열 구도라고 하는 게 앞에서 이상돈 교수님 미국 남부가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했지만 지금 공화당이다 이 얘기하셨는데요. 균열 구도라는 게 항상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정치인들이 또 그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균열 구도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이런 것
것들에 의해서 균열 구도가 바뀌지 않고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뭐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새로운 이슈를 통해서 이 균열 구도를 새로이 바뀌어서 본인들을 다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바뀔 텐데, 과연 야권이 그 정도의 영향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레이코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보수도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보수들이, 사회적 보수에서 비롯해서 다양한 보수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강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야권의 경우에도 뭐 호남과 그리고 뭐 진보 성향의 유권자 뭐 이것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가져가야 되느냐를 찾아야 될 텐데,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뭐 첫 번째 단계에서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너무 아쉬운 것은 이렇습니다. 다양한 세력이 모여서 그래도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공천권을 민주화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도 야권에서는 소위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혁신론이라고 하는 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의원을 쳐내자라고 하는 물갈이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은 이제는 정말 먹히지 않는 너무나 진부한 그야말로 슬로건이고, 이제는 그런 프레임으로 정말 설득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좀 회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과감하게 뭐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권자에게 이 권한을 다 넘겨줘서 유권자가 정말 뭐 물갈이를 하더라도 하도록 하는 것이, 또 유권자 스스로 물대기를 하더라도 물대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지금 주류가 그렇게 가고 있으면 비노의 반발은 또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당의 미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지난번에 미국 선거, 2004년 선거가 그야말로 그 진검승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2008년 선거는 그건 뭐 민주당의 그 경선이 그 본선이 마찬가지였고, 2007년 우리나라 대선이 그 한나라당 경선이 뭐 그거랑 비슷한 거죠. 뭐 그런 경우가 뭐 선거 보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2012년은 공화당 후보가 너무나 그 안 좋았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미국 선거에서 1996년 클린턴 재선할 때도 공화당 후보가 그 너무 안 좋았어요. 나이도 너무 많고 이렇게 지루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에는 여러 가지 그 후보 역량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좌우되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특히 이제 또 외국 이민들이 많고 또 흑인들이 투표장 많이 나오면 다 민주당을 찍기 때문에, 또 이제 히스패닉들이 아무래도 민주당을 많이 찍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제프 부시가 부인이 멕시칸이기 때문에 뭐 어떻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영남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연령대에서 인구 분포 이런 것이 되는데, 사실 그 노인들이 복지가 중요할 것 같으면 노년층이 복지 강도한 정당을 찍고 세금 복지에도 부담은 된다면 젊은층이 보수당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그런 것은 좀 맞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그 노인정 말이죠. 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표화되는 것이고, 또 뭐 젊은층은 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 보여줬죠. 또 하나 문제는 젊은층이 이제 투표장에 잘 안 나간다, 이제 투표장에 유인하는 이런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2011년에 재보선에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 나왔을 때 그 재보선인데 불구하고 투표율 40몇 프로 뜬 거, 그럴 때 어떤 분노하고 어떤 계기가 있고 또 후보가 좋으면은 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좀 그렇게 20, 30대, 40대까지 투표장을 좀 나올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후보가 야권에 있느냐 말이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게 이제 그런 의원 같은 분이 이제 그런 했는데, 사실상 좀
다 불발이 되고 많았죠. 그 사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국의 그 저기 뭐 카메론이니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젊잖아요. 그 노번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젊고 좀 호감이 있고 뭐 이런 후보를 자꾸만 총리고 대통령 후보로 내는 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야권은 상당히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은 그런 때 같으면은 197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야권에서 그 40대 기술원을 해서 71년 정권 교체가 거의 될 뻔했죠. 그 뭐 정직한 선거였다면 됐을 수도 있는 선거였어요. 제 대학 다닐 때 제가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때 뭐 좀 생일 늦어서 투표는 못했지만은 그 당시 그냥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뭐 노년층 리더들이 다 뒤로 가고 그 양김 시대가 뭐 얼마나 갔어요. 뭐 이런 좀 세대 교체 같은 뭐 새로운 좀 바람이 야권 개편을 통해서 있지 않는 한 이대로 가게 되면 투표율도 저조하고 그리고 이른바 보수 정권이라는 게 정권이 되는데 그 정권이 전 국민의 지지에 뭐 30%짜리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민주당의 정당성도 없고 말이죠. 책임 정치도 아니고 뭐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우석훈 박사님께서는 왜 지는가? 제 원래 모토가 명랑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칼럼집 제목이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잘 팔렸던 책인데요. 보선 끝나고 가서 제가 웃으면요 사람들이 웃음이 나오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35전 35패인가 하고 나니까 8년을 굶어가지고선요 지는 게 익숙해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달 전에 한 6개월 전에 제가 이제 이 당에 갈 때 14.5%였어요 지지율이. 그리고서 몇 달 문재인 대표 뭐 당선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30%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봐. 반으로 떨어질 거야. 진짜로 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내 말이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원빵을 습관적으로 해요. 뭐가 안 될 거야 그러면은 만원빵 하는데 하고서 이기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4대0 된다고 그랬잖아. 8년을 내리시니까 지는 게 익숙한 것 같아요. 나는 막 속상해 죽겠는데 DJ 때도 어쩌고 막 좀 그런 아픔이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희가 대선 총선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분석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DJ가 당을 만들 때 누구와 정치를 할 거냐라고 할 때 당시에 서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 이전에 무슨 대중, 민중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서 21세기로 왔던 거죠. 근데 저희 쪽 정치학 박사들하고 저희가 계속 논쟁 중인 게 뭐냐면은 서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 거냐 말 거냐라는. 저희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본인이 서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와 주세요. 많죠. 근데 이런 거가 있어요. 그 딜레마인데요. 스스로 내가 서민인다라고 얘기할 때 당당해요. 일단 내가 삼겹살 좀 먹는데 우린 서민이니까 내지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장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서민이니까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라고 자기가 서민이라고 할 때는요 당당해요. 그런데 누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누가 당신한테 서민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서민인데 우리 서민 교수는 서민 교수는 친합니다. 근데 하여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쪽의 정치인이 가서 막 연설하면서 서민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듣는 서민들이 갑자기 기분이 확 나쁘면서 명품 정당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서민이라는 거는 내가 돈이 없더라도 당신이 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니까 너 부자라도 나한테 그러지 마라는 건데 그 얘기를 뒤집어서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 쪽에 어떤 국회의원이 서민 여러분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은 서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듣는 서민들은 속이 뒤집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요즘 분석해 보면서 야 서민 이게냐면 아닐 것 같다.
폐기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DJ 선생님을 모시고 있었던 오래된 양반들이 그럼 DJ 노선을 폐기하자는 말이냐 이 젊은 막 그러죠. 근데 조금 더 과학가 이산 선생님 말씀 중에서 진짜 맞다 생각하는 거는 프레임보다 더 중요한 건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프레임 안에도 과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민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막 되게 좋다고 썼는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쓰면 쓸수록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던 민주화 담론도 지금 털고 그 다음에 서민에 관한 것도 털고 뭔가 현대화시키고 젊은 사람들 감사하게도 맞추는 걸 하지 않으면은 37패째 할 거다라고 지금. 근데 우리도 지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조금 아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민주화 담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은 이제 효력이 없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은 정치학자들도 오히려 어느 당이 더 민주적이냐, 새누리당이 더 민주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적어도 경선 룰을 두고 룰 바로 경선 직전에 룰을 고치자마자 머리채 잡는 일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룰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누리당이 더 민주적이지 않냐라는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제가 좀 보충해서 이건 저쪽 아저씨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건데요. 양쪽 당을 분석을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천막 당사 시절에 새누리당 개혁을 진짜로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 같은 관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거기 공채 제도가 이제 확립돼 있거든요. 그 두 당의 그러니까 내부 선거가 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새누리당의 당직자들은 이를테면 누가 원내대표나 당 대표에 나갔을 때 그 선거에 개입하거나 그러면 잘려요. 그러니까 이 당 관료니까 당직자니까 중립성 의무거든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말은 다 이렇게 안 하게 돼 있고 막 그런데요. 실제로 그걸 주요 당직 선거 때 줄을 안 쓰면은 그 다음에 잘려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보직은 또 그런 사람들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료화의 폐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관료화도 못된 집단이 기능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김민석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민주화라는 점도 그렇지만 최소한의 조직으로 효율성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천막당사 시절의 혁신만큼을 이 당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떠질 것 같아요. 죽겠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이제 저는 민주당에서는 그걸 잘은 모르나 했더니 잘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저희도 분석은 다 합니다. 네, 새누리당이란 그것은 그게 말하자면 공화당, 민정당으로 이렇게 온갖 걸 겪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정당 시절에 이제 공채 이런 걸 있어 왔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기법을 터득한 거예요. 이 정치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때 세크레터리 워크하는 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영선 의원이 그런 걸 좀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이 야당은 말하자면 과거의 그 거리의 어떤 세머리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고, 정권 심판론 바람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느끼기에도 무슨 민주당을 저는 지금 이제 가게나 지방 같은 거 보면은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 찍는 집안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말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김영사 이회창으로 바뀌면서 이 컬러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말하자면 공화당 또는 자유당 시절에 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제 여당을 찍을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권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야당은 제가 보기에는 좀 구조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고, 또 룰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업적 중에 하나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룰을 갖다가 철저히 지켜 자기가 그 룰에 희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룰을 아무도 못 고칩니다. 이제 그것은. 근데 이제 그 룰이 과연 실제로 공정하게 적용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 문제지만은 이쪽처럼 뭐 그냥 저 민주당처럼 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하고 저 문재인 의원 그 뭡니까 당대표 때 마지막에 그거 가지고서 지금 삿바 싸움 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도 하나는 이 싸움이라는 거 양쪽 당에 다 있지만은 오늘 뭐 TV조선의 앵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새누리당은 저 식당을 비우고 식당 종업원들 싸움은 주방에서 싸우는데 사정치는 식당의 고객들 앞에서 칼 들고 싸운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좀 적절한 이게 논쟁이 이게 도를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냥 다 봐버렸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과연 집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좀 팽배해 있죠. 그러나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돌이켜볼 것 같으면 2011년에 뭡니까 한나라당 몰락하고 나서 뭐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연주를 할 때 그 당시에 뭐 조선일보에서 뭐 저명한 보수농객 칼럼 김영 칼럼에 이제는 다 틀렸다 뭘 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체로 얘기해서 작년만 해도 상당히 다음에는 정권의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 근데 이제 이 재보선 특히 작년에 그것은 뭐 야당 자체의 뭐 한계도 있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선거 이제 공천 실패니 뭐 이런 전술적인 이런 실패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전술적인 실패를 이렇게 반복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제가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의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뭐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데서 뭐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프레임으로 해서 그들이 맨날 이기느냐 나는 그렇지는 않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 효과 같은 것은 하나 있는 게 솔직히 그게 노무현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학습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만일에 제2의 노무현 정권이 나왔을 경우는 이거 큰일 난다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당으로서는 그런 거를 불식시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 현재 집권을 해도 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이 사회의 뿌리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념 같은 거 나는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뭐 서민과 중산층 같은 거 제가 듣기도 굉장히 좀 낙후됐어요. 굉장히 도대체. 그러면 뭐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찍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유권자를 갖다가 이렇게 디바이드해서 우리는 이쪽만 대립한다는 것은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과거 말이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낙후된 동네에서는 오히려 지금 일본 새누리당이 좀 우세하죠. 그리고 또 아주 부유층도 또 우세하지만은 또 이제 고만고만한 아파트 평수 있어요. 그게 베드타운 같은 데는 뭐 일본 새누리당의 무덤이죠. 이런 것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계층 투표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있지만은 어떠한 정당이 자기의 어떤 계층을 특정화해서 무슨 정당에다 크게 슬로건 붙여놓는 거 그런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의 어떤 그 한계에 묶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볼 수 있고 저는 뭐 아직은 뭐 대통령 선거가 내후년이죠. 한국에서 2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2년 반이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예, 이렇게 뭐 한 가지만 딱 붙이면요. 2년이 긴 세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2004년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386들이 386 30년 집권론이라는 얘기를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이 386이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이고 이 세대가 이제 쭉 가기 때문에 아래 세대를 계속 구인하면서 간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로 386 고립론이 요즘 나오는 걸 보면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큰 얘기조차도 바뀐 걸 보면 앞으로 2년 사이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그 주체 스스로가 잘하지 않으면서 저는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의 혁신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혁신은 사실 주류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의 혁신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정말 그게 아니라 대표부터 기득권을 버리는 정말 뭐 대선 출마하지 않을 각오로까지 저는 당 혁신에 나선다라고 하면 결코 뭐 실패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을 욕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 눈에 보이는 순간 이것은 저는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정말 거듭날 수 있게 정말 문재인 대표부터 저는 좀 각오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부터 책의 내용을 점검을 해봤고, 그리고 한국 사회 이 책에서 말하는 미국적인 프레임과 그것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이 잘 안 되는가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왜 우리 진보는 아까 36전 36패라고 하셨죠? 이번 35전. 보궐까지 해서. 예. 그러니까 보궐까지 다 박근혜 넣었을 때.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아서 지방선거를 한 번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대박근혜로 하면은 천막당사 이후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왜 계속 판판이 지는가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당히 얘기가 길어져서 예. 지금 시작한 지 약 1시간 하고 2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이제 여기 와서 이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생각도 들어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준비한 질문 같은 게 있지만 그 답 저희 쪽에서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그걸 답해 주시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예컨대 뭐 준비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보수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이유를 말씀해 보시면은 저희 쪽에서 이렇게 막 반박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청중들의 자유 질문을 듣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패널 분들께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약간 긴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예, 좀 긴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 이상돈 교수님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왜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종부세가 정권 그 재창출이라는 그런 점에서 큰 실책이었다는 점에는 우선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 프레임 이론이라는 것이 이 크고 다양한 이 미국보다는 한국에도 걸맞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가 그 어디보다 공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북한, 종북 그런 것들이고요. 그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하신 말씀이 종부세가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 이익에 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 저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고 그게 반발을 불러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노정태 선생님은 그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 그 당시에 연일을 정말 언론을 장식했던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그게 실상 종부세와는 상관이 없는 유권자들한테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거는 역시 공포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진 것. 지금 제일 그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제일 큰 공포가 노후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 노후에 대한 공포라는 거는 결국 가난해지는 거에 대한 공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세금 폭탄이라는 이 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은 종부세를 낼 처지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 은연중에 마음속에 있는 가장 본능적인 가난해지는 공포를 자극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정부의 실책, 그러니까 컨텐츠인 게 맞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언론이 만든 그 프레임에 지배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 그 당시 2007년에 그 대선이 뭐 그냥 하나만 하는 대선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된 데서는 뭐 총체적인 그 민심 위반이 있었죠. 그거는 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 뭐 정치하면서 자꾸만 적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립학교 그 해서 온갖 그 당시에는 뭐 그 천주교 조계종까지 그 이제 학교들이 다 그냥 그 적을 만들었고 뭐 자꾸만 그 굉장히 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지 세력은 그대로 있지만 적을 자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가난해지는 공포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않고 그리고 그 종부세라는 게 좀 상당히 무리라고 봤던 것은 그 법학자들은 그건 특히 선거했던 종부세 부부 합산은 우리나라 부부 별산제 위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헌법재판소 가면은 100% 위헌 나온다고 봤고 그다음에 노태우 정권 때 그 종합토지세, 뭐 토지 상한세 이런 그 이른바 부동산 공개념 법이 있는데 그게 헌재에 가서 다 위헌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헌재가 뭐 과도한 세금은 재산권을 형용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 위헌 판결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또 다른 맥락.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왜 그렇게 노정권을 버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투표하는 게 그 기준이 한 가지가 그 아니죠.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동동연 의원이 뭐 노인 폄하 발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볼 때는 정권을 재창출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다.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어요. 한 번 주면은 그 다음엔 우리 계속 한다 그러는데 한 번 줘버리다 이게 계속 그냥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거에서 좀 상시 결국은 그냥 자기 자신의 뭐 이게 돌아간 분한테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대통령 워딩 이것이 그냥 무슨 어디 가서 강연만 하고 말만 하면은 그냥 여기저기 적을 만들어서 그 당시 아마 오죽하면 정동영 당시 후보가 청와대 결별했버렸잖아요. 그 앙금이 지금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비정상적인데, 근데 문제는 그건 과거고, 이제 지금 앞으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 대선 때 그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근접한 것은 참 그것을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본선 때 뭐 정수정학회니 뭐 인혁당이니 뭐 그런 엉뚱한 거로 그냥 실패해서 완전히 몰락할 뻔 했었죠. 그랬는데 그거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그래도 NLL도 결국은 그 맥락에서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또는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두 번째 나오게 되면 왕은 처음 나왔을 때보다 더 큰 표차로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두 번째 나와서 재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말이죠. 그럼 YS의 DJ는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정치공학으로 된 거잖아요. 산당 합당하고 DJP 연합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포지션으로 두 번 나와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새로운 사람을 보기 원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인기 투표가 비슷한 거예요. 대통령 선거라는 게. 다 알아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미가 없고 그냥 결점만 더 보일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말하자면 야권의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 같은 것이 좀 그게 바로 리더십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무슨 가난해지기 위한 공포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이거는 이렇게 세금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 또 많은 말이죠. 예비역 장성도 우리나라에서 벌써 2007년이면 지금부터 얼마야? 거의 10년 전이니까 6.25하고 월남전 참전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분노시켜서 투표장을 끌어 넣게 되면 그 어떻게 선거를 이겨요? 난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지금 제가 보는 한도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서 상당히 굉장히 선전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은 문재인 대표가 말하자면은 이른바 그 친노라고 우리가 뭐 부르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대중한테 다가갈 수 있는 상품이었죠.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또 그렇게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네. 빈곤에 대한 공포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네. 네. 아니 그거는 그래요. 그 세금 그러니까 국가 세금을 걷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은 세금에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말이죠. 소득세 내는 사람이 이렇게 안 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은 자꾸만 그 세금 소득세였기 때문에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중상층 이상만 낸다고 그냥. 그것도 과거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세금은 뭐 세금 내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만 낸다고 생각하는 걸 많이 있죠. 또 우리나라는 또 그것만 냅니까? 그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또 그대로 내잖아요. 건강보험료가 제2세금 돼버렸다고 사실상. 왜냐 그러면 이미 재산세 많아서 그 세금 많이 내는데 그러면 건강보험 같은 것은 물론 보장돼 있지만은 건강을 잘 돌보는 사람은 또 깎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런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요. 좀 더 논쟁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른 분 혹시 저기 뒤에 질문자신데.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김민정 교수님과 이상돈 교수님께 각각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이슈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세월호 관련한 이슈를 보면서 이게 프레임 이론으로 많이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일례로 세월호 1주기 집회를 놓고 이거를 폭력 집회로 볼 거냐 아니면 추모 집회로 볼 거냐 뭐 이런 프레임들을 가지고서 좀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느낀 것은 어떤 방송에서의 그 폭력성을 부각시킨 보도들이 유가족들을 좀 벼랑 끝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가족들을 만나겠다고 하지만 만나지 않았고 뭐 그날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오전에 미리 설치해 놓은 게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빌미를 제공했던 면이 있는데 그런 전후 맥락은 제거한 채 그냥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서 어떤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관련 단체들을 좀 그 폭력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에도 뭐 프레임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예, 김민정 교수님 먼저. 네, 뭐 100% 동의합니다. 뭐 더 붙일 말 없을 정도로 동의하고요. 저는 정말로 그런 면에서 정부에 분노하게 되는데요. 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도 분노하게 되지만 구하지 못한 것도 분노하게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는 바로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뭐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정치화되었다라는 그 틀로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뭐 처음부터 이분들이 정치화가 되었는가? 그게 아니었다고 저는 그동안 쭉 따라오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그야말로 여권에서 전혀 얘기 들어주지 않고
들어주는 쪽이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버리도록 만들어 버린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마 재보선이 이번에 없었다라고 하면 인양 얘기조차도 아마 안 나왔겠지요. 선거가 그때 지방선거 한 번으로 아마 저는 끝날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뭐 살려달라고까지 얘기했을 텐데 또다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저는 인양건이라고 하는 걸 들고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특히 되게 분노하는 부분은 그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이게 참 유체 이탈적인 법입니다. 특검이 상설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과거에 특별법에 의한 특검보다도 내용은 굉장히 후퇴되어 있는 건데, 이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법이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한다라는 이름으로 뭐 세월호 특별법 그 협상이라는 걸 거의 뭐 10개월 이상 끌고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타결이 되고 나서도 또 시행령을 가지고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너무 안타깝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꾸 음모론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창조 경제 요즘 뭐 그 보조금 가지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뭐 저는 실상은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국가가 주던 보조금들이 대부분이 뭐 알만한 사람들만 먹고 모르는 사람들은 못 먹고, 뭐 이제 이게 국가 보조금이 그동안에 운영된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그 국가 보조금에 대해서 이름을 다 창조경제로 붙여놓고 나서 보니까 아마 저는 언딘도 받아가고 뭐 주식회사 아해도 받아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데, 어쨌든 뭐 그 결과로 또다시 음모론이 사실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뭐 전향적으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제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음모론이 넘쳐날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쭤보신 게 언론의 방송의 보도 태도 주로 그걸 좀 언급하신 거 아닌가요? 질문에서 제가 좀 질문 그거에서 요지에서 네? 글쎄요, 뭐 지금 뭐 이 방송 환경이 뭐 굉장히 좀 야권한테 불리하다 이런 것은 뭐 현실이 그걸 뭐 부정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또 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방송 보는 사람들은 뭐 특정 연령층이 집중돼 있고 뭐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근데 사실은 뭐 미디어라는 게 원래는 좀 원래 그 아카데미하고 미디어는 그 굉장히 뭐 진보적인 성향이죠. 말하자면 그 뭡니까? 흔히 말해서 먹물 있잖아요, 먹물.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게 뭐냐? 저는 그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오히려 그 이른바 과거에 있었던 진보의 공격에 대해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것을 굉장히 일깨워준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왔고, 지금 요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제 문재인 대표 좀 뭐 실수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좀 필요 이상의 증폭된 보도가 있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런 것이 뭐 전혀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런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40% 이렇게 그냥 있느냐? 그것은 뭐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크게 이명박 대통령처럼 크게 무슨 일 저지를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에서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 지지도가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태평성대라면은 이게 뭐 관계가 없는데, 뭐 어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의 2008년도 대선에서는 공화당이 완전히 그 경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존 맥케인이라는 후보가 뭐 영어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경제 위기에 대해서 클루레스라고, 도대체 뭘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집권당이 그리고 뭐 정권 교체는 뭐 불을 보도 그냥 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뭐 변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불편한 부족한 언론 환경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다시 뭔가 네네네. 그러면 이상돈 교수님께서는 일부 종편 방송에서 세월호 이슈를 폭력성과 결부시켜서 보도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 폭력성이라는 게 제가 지금 캐치를 못했어요. 뭐 김현 의원 사건 얘기인가요? 그 폭력성이라는 게 일주기 추모 집회를 두고 이제 뭐 태극기를 찢었다던가 태극기를 불태웠다던가 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이제 세월호와 함께하는 단체들의 뭐 종북 좌파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보도, 근데 뭐 그거는 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일종의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난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9시 반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정말 꼭 하시고 싶으신 질문 있으면 딱 한 분만 저기 저 흰색 티셔츠 입으신 아주 번쩍 들어주셔서 제 질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이게 플레임이라는 이런 말 속에는 우리 같은 일반 선거권자가 주체가 아니라 왠지 객체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분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의 이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이 결과가 선거권자들이 주체적으로 한 결과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플레임의 속은 결과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은 우석훈 교수님 얘기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 안 하고 계셨으니까. 제가 지난 대선 때 국민연대라고 하는 문재인 선거 총괄하는 조직의 공동대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데 한 달 조금 더 남겨둔 상태에서 조국 선생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가 10% 이상 벌어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건 지는 건데 저도 좀 이렇게 좁히면서 져야 다음에 이렇게 뭘 할 수 있지. 그냥 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제가 큰아들 태어났을 때인데 애기 팽개치고 선거에 뛰어갔던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다 지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지더라도 이걸 최소한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선거를 제가 지켜본 거는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다 어려워서 선거들이 그리고 이길 거다라는 필승의 느낌을 가졌던 선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결국은 만빵 깨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자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레임에 대중들이 속아서 졌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 그건 이성근 선생님 말씀에도 동의하는데 조금 더 나가면 뭐 소위 국계론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들이 이 진정성을 알아봐주지 못해서 그렇다. 근데 그건 저는 과학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선거에는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뭐 내놓은 공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돼야지 상대방의 잘못을 잡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선거를 이겨도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프레임이라는 거는 분석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참고로 저희도 사용을 합니다만 이제 그걸로 선거를 설명하거나 이제 그걸로 뭐 이를 뭐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분석은 저희도 분석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잘 못해서 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정말 이상돈 선생님이 잘 못해서 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반성들을 잘 하고 요소 분석을 해야 그 다음에 이길 수가 있는데 여기가 보통 야당에서 해석투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지는데 해석이라는 거는 왜 졌는지를 해석을 막 해요. 그래서
이 저쪽 편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편에 누가 잘못해서 졌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당권을 가져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좋은 공약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새로운 세상을 위한 거랑은 별 상관없이 그야말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나 이런 뭐 프레임이라는 것도 분명히 뭐 과학의 일부니까 참고를 하지만 그거를 만능이나 모든 걸 틀려 가져가는 거는 그건 너무 좀 미신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럼 두 분 중에 네, 뭐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 성공 시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 상당히 먹혔던 게 사실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후보에 준비된 대통령이란 얘기도 또 먹혔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된 데는 경제 민주화의 담론 이런 것들이 선점된 것도 또 뭐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박근혜 정부 캠프에서 이상돈 교수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을 아마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과연 박근혜 정부를 우리가 그 캠프를 믿었겠는가? 믿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뭐 김종인 그리고 뭐 우리 이상돈 교수님 이런 분들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투표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정치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캠페이닝과 가버닝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정부가 또 이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캠페이닝 때보다 사실 가버닝을 더 성공하려고 하면은 캠페이닝에 했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인재들을 더 모아야 되는데 이 정부는 아주 독특하게도 캠페이닝에 했던 분들도 다 쫓아내는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우리로서는 참 불행한 일인데요.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프레임이라는 것도 뭐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이전의 후보와 그 정치 세력이 거기에 대한 상당히 신뢰를 갖게 만들었던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거죠. 박근혜 캠프의 경우에도 물론 박정희 신화에 쌓여 있는 분들의 무조건 지지가 큰 기반이기도 하지만 천박 당사에서부터 시작된 소위 뭐 원칙의 리더십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2007년에 있어서 아름다운 승복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탕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세력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신뢰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프레임을 만들고 슬로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진정성이 중요하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라고 저는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단순히 선거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해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연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돈 선생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뭐 저기 제가 보기에 2012년에 그 총선에서는 뭐 그 야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많이 이렇게 봤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에 그 야권에서는 좀 자신들만 이렇게 합치면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만으로서 두 번의 선거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좀 자만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뭐 부모 이런 것 때문에 그 타고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경제 다인도 헛얘기가 됐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막판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데려왔잖아요. 그런 절박하고 이런 것이 없었고 또 이제 이 책에서 말한 프레임 이 논쟁에서 좀 걸맞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2012년에서는 총선 끝나고 나서 통진당 동부연합 문제 그것은 뭐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제기돼서 그 문제로 그냥 곤혹을 치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선 본선에서 야당이 이른바 진보 콜리션이 깨질까봐 그걸 어떻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연장선으로 이정희 그 토론까지 그냥 가버렸단 말입니다. 뭐 이런 것이 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번에서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어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박근혜 그 후보만큼 그 누룽지까지 긁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당시 난 이런 캠페인은 그 별로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뭐 경북 대구 쪽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다 해서 자기 서울에 있는 자식들을 투표장에 가서 1번을 찍게 하든가 못하면 아예 기권을 시키는 뭐 이런 캠페인을 열성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나도 이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뭐 KT나 뭐 볼 때 뭐 전화가 받는 것이 TK 쪽에서 수도권이 가는 전화가 많았다는 부모들이 전화를 많이 해서 뭐 이런 근데 그런 정도의 그 열정이 다음 대선에서 현 여권한테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여권은 이제 상수가 돼버렸고 그냥 그대로고 이제 결국엔 야권이 이제 어떤 자기 변신, 혁신 이런 걸 통해서 정치 판도를 한번 확 바꿀 정도의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인가 저는 뭐 그런 것이 관건이고 뭐 그걸 위해서는 역시 우리 뭐 늘 많은 거지만은 이 자기 안전하고 있는 그 틀을 좀 다 깨야 된다 하는 것이고 제일 기본적으로 이게 다 무슨 남 탓을 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 네.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이 10주년 전면 개정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게 2004년이고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그동안 한국의 야권은 뭐 처음엔 여권이었지만 아무튼 지고 또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단어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어떤 프레임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피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지 않은 고민이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하기로는 프레임도 바뀌지 않았고 정치적 상황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또 그렇게 느껴지고요. 제가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기보다 10주년 기념판에 맞춰서 레이코프가 다시 쓴 머리말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이 책의 재발간을 뭐 기념이라면 기념하고 뭐 책의 생명을 다시 불러넣기 위한 것이니만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책에 대해서도 큰 호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각설하고 저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쪽인데요. 프레임 재구성은 쉬운 일도 간단한 일도 아니다. 어떤 마법의 단어를 찾아내는 일도 아니다. 프레임은 슬로건이 아니라 생각이다. 프레임 재구성은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이들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에 접근하여 이를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이 일반 대중의 담론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반복하는 일에 가깝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부단한 과정이며 반복과 집중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다. 야권의 바이블로 10년 동안 사용되어 왔던 이 책을 우리가 다시 읽고 계속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과 집중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테니까요. 오늘 물경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세 분 패널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